당신 웃을 때 더 예뻐요. 그 한마디에 소녀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거짓이었고 결혼은 지옥이었습니다. 돈 어딨어? 폭력 속에서도 두 아이를 낳고 홀로 생계를 떠맡았던 여자. 그녀는 공사장 벽 아래 깔려 숨을 거뒀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수령인이 변경되어 있네요. 남편분 명의로요.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챙긴 남자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10살 딸과 7살 아들만 남긴 채 누나, 엄마 언제 와? 엄마는 멀리 돈 벌러 갔어. 소녀는 거짓말을 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직도 뻔뻔하네요. 장례식장에 나타난 남자 앞에 죽은 아내와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정숙이 아니에요. 당신이 버린 그 아이들의 이모예요. 이것은 배신당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그리고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가족은 피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맺히는 거죠. 엄마의 사망보험금을 들고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20년 뒤의 심판.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자갈치 어시장 골목 안쪽에는 늘 비린내와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이 깨어났고 그 소음 속에서 권정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9살의 소녀는 생선 손질대 앞에 앉아 칼을 들고 있었지요. 그녀의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진 화상. 흉터는 5살 때 겪은 화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야, 흉터애가 또 왔네. 지나가던 남자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러면 또 흉터가 보였으니까요. 외할머니는 손녀가 걱정이었습니다. 정수가 이 바닥만 보고 살면 어쩌니. 고개 들어. 괜찮아요, 할매. 전 이게 편해요. 소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또 견디는 삶이었지요. 그런 정숙의 삶에 균열이 생긴 건 어느 5월의 오후였습니다.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사투리를 쓰는 그는 정장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소주를 마시다가 정숙이 생선을 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요.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잠깐만요. 남자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반사적으로 왼쪽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웃을 때 더 예뻐요.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는데 남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받아본 시선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민창호였습니다. 그는 매일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임상 실습을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꽃을 주었고 편지를 썼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랑 서울 가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외할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그 남자 뭔가 이상해. 눈빛이 안 맞아. 하지만 정숙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20살의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남자와 함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외할머니는 부두에 앉아 울었습니다. 저 애가 돌아오면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결혼식은 구청 앞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증인도 없었고 축의금도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노원구의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민창호는 의대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졸 무직자였고 도박장을 전전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정숙이 진실을 알게 된 건 결혼 2달 뒤였습니다. 어느 날 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돈 어딨어? 오늘 돈 좀 벌었잖아. 오빠 그 돈은 월세 내야 해요. 닥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정숙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뒤지고 돈을 챙기고 다시 나갔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할매한테 이 꼴 보일 수 없어. 이듬해 봄 정숙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지수. 새해 뒤 아들 민준혁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도박장을 전전했고 정숙은 공사장 미장일로 하루 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버텨야 해. 흉터 위로 땀이 흘렀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웃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서초구의 한 빌라 공사장에서 벽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그 벽 아래 깔렸고 구급차에 실려갔고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32살의 여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병원 지하 빈소 앞에는 국화한 다발과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권정숙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증명사진이었으니까요. 10살 민지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동생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7살 준혁이는 엄마가 왜 안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엄마 언제 와?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장 반장 1명,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2명이 다였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고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지수는 그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튿날 오후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민창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준혁이도 아빠를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누나가 막았습니다. 민창호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진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섰습니다. 지수야, 이리 와봐. 지수는 아버지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창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장례는 3일장으로 하자. 돈 없어. 네. 민창호는 담배를 입에서 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수야, 엄마 보험 들어놨던 거 알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매달 5만 원씩 보험료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거 내가 처리해야 돼. 서류 필요하니까. 아빠가 하시면 되죠. 민창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발인이 끝나고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지수와 준혁은 관이 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준혁이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엄마 어디가?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언제 와?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고 서랍도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우유 한 팩과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야, 아빠 일 때문에 며칠 나가 있어야 해. 밥 잘 챙겨 먹고 준혁이 잘 돌봐. 돈은 곧 보낼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고 쌀도 바닥났습니다. 누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돈 보내주실 거야. 하지만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지수는 집주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언제 오는지 아세요? 아빠, 너희 아빠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갔던데 월세도 석 달 밀렸어.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야 돼.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엄마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깊숙이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거기 엄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수령인 민지수, 민준혁. 지수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수령인이 변경되어 있네요. 네. 언제요? 작년 12월에 배우자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창호님으로요. 그럼 돈은 이미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2억 원. 엄마가 10년 동안 모은 돈. 아이들을 위해 남긴 돈. 지수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다 가져갔구나. 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왜 울어?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안 울어. 괜찮아. 아빠 언제 와? 지수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돈 벌러 가셨어. 우리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럼 엄마는?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어. 그러니까 준혁아, 우리 씩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0살 소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지? 밥은 어떻게 먹이지? 학교는 어떻게 보내지? 새벽 4시 지수는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너무 컸지만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깨웠습니다. 준혁아, 일어나. 우리 어디 가야 해? 어디? 부산. 할머니한테. 지수는 엄마 수첩 뒷장에서 할머니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하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두 아이는 가방 하나에 옷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학교요. 새벽에? 거짓말하지 마.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 부산 가야 해요. 월세는? 못 드려요. 미안해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차비나 돼. 감사합니다. 지수는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서울역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부산행 2장이요. 어린이 요금인데 보호자는? 할머니가 부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직원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표를 끊어줬습니다.
기차는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지수와 준혁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준혁이는 곧 잠들었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달렸습니다. 부산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지수는 준혁이 손을 잡고 역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고 버스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구 부평동 2가. 택시를 탈 돈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부평동 어떻게 가요? 버스 타고 자갈치에서 내려. 거기서 걸어가면 돼.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버스는 좁았고 비린내가 났습니다. 준혁이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울역에서 산 마지막 빵이었습니다. 이거 먹어. 조금만 참아. 누나는 안 먹어? 나는 안 배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수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내렸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 낡은 집들, 빨래가 걸린 창문들. 엄마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집, 여기 맞나? 지수는 주소를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골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는 공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수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 하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니? 저 권정숙 엄마 딸이에요. 할머니 계세요? 아, 정숙이 딸. 정숙이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갔어. 딸 따라.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요? 그래. 정미가 데려갔지. 쌍둥이 동생 있잖아. 지수는 몰랐습니다. 엄마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엄마는 가족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할머니 연락처 아세요? 모르지. 미국 간 뒤로 소식 없어. 옆집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으로 두 아이를 봤습니다. 너희 어쩌려고 여기까지 왔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들어와. 저녁이나 먹고 가거라.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하얘가지고. 옆집 할머니는 두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준혁이는 정신없이 먹었고 지수는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서울에 계세요. 왜 혼자 왔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옆집 할머니 집 마루에서 잤습니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 아저씨는 지수를 기억했습니다. 정숙이 딸 아니가? 네, 아저씨. 혹시 일 시켜주실 수 있어요? 일? 너 몇 살이가? 10살이요. 근데 힘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 너는 학교 가야지. 학교는 나중에 가도 돼요. 저 일해야 해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 이거 좀 날라다 줄 수 있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수는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생선을 나르고 바닥을 닦고 스티로폼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품삯은 1만 원. 그걸로 준혁이 밥을 사고 옆집 할머니께 방값을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준혁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일하러 가면 옆집 할머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시장 골목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준혁이는 학교 가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지수야?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흰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왼쪽 뺨에 흉터만 없을 뿐 엄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너 정숙이 딸 맞지?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내 외할머니야. 할머니요? 미안하다. 늦었구나. 여자는 무릎을 꿇고 지수를 안았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이제 할매가 있어. 걱정 마. 외할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작은 여관방으로 갔습니다. 밥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그날 밤 말했습니다. 지수야, 할매가 너희 책임질게. 할머니, 어떡해요? 할머니도 돈 없으시잖아요. 외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에 집 있어. 그거 팔면 돼. 집을요? 너희 엄마가 살던 집. 할매 명의야. 그거 팔아서 장사 시작할 거야. 무슨 장사요? 외할머니는 지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국밥집. 너희 엄마가 좋아하던 국밥 팔 거야. 그 맛으로 너희 키울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너는 학교 가야 해. 아니에요. 저 일할 수 있어요. 외할머니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작은 손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할매랑 같이 하자. 너희 엄마 이름 걸고. 한 달 뒤 부평동 골목 어귀에 작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부산아지 매국밥.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10명이 됐습니다. 한 달 뒤 줄이 섰습니다. 외할머니의 국밥은 달랐습니다. 진하고 깊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맛, 엄마 손맛이네. 지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고기를 썰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학교는 오후반으로 옮겼습니다. 준혁이는 아침반에 다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국밥집은 부산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습니다. 외할머니는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항에서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이모야. 여자는 외할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흉터만 없을 뿐. 나 정미야. 너희 엄마 쌍둥이 동생. 지수는 이모를 보며 울었습니다.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정미 이모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언니 못 지켜서 미안해. 이제라도 너희 지킬게. 두 여자는 함께 국밥집을 키웠습니다. 3년 뒤 체인점이 됐습니다. 5년 뒤 전국 20개 지점이 생겼습니다. 지수는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학교 가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준혁이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외할머니는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봤지? 내 새끼들 이렇게 컸어.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쓰러진 건 지수가 레지던트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위암 사기.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수는 매일 병실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웃기만 했습니다. 괜찮아. 할매 할 만큼 했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수야, 너 이제 의사 다 됐고 준혁이도 변호사 됐잖아. 할매 이제 편히 가도 돼. 지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석 달 뒤 외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서면의 큰 병원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당 직원들,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지수는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27살이 된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이는 옆에서 형식을 챙겼습니다. 정미 이모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남 먹이셨으니 오늘만큼은 제대로 대접해야지.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진 시간,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창호였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값싼 검은 정장에 때 묻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 지수는 동생을 막았습니다. 민창호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창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아빠야, 못 알아보겠니?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창호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아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이제 나이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어.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 말 하려고 20년 만에 오신 거예요? 민창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야, 아빠 지금 살 곳도 없어. 일도 못해. 그래서 돈 달라고요? 민창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재산도 있고 식당도 잘 되고 있다며.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아, 아빠야. 너도 변호사 됐다며? 아빠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기는요. 당신 우릴 버렸잖아요. 그때는 아빠도 힘들었어. 힘들어서 엄마 보험금 들고 도망갔어요? 민창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수야, 여기는 우리 할머니 빈소예요. 당신 올 곳 아니에요. 지수야, 제발. 나가세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민창호는 한참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빈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혁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죽은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미 이모였습니다. 정미는 민창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뻔뻔하네요. 민창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나 정미예요. 정숙이 동생. 민창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정숙이 아니었어? 언니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버린 그날부터 정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언니 보험금 들고 도망갔죠? 이어 나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도박? 술? 여자? 민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알아요? 언니가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10살짜리가 시장에서 생선 날랐어요. 7살짜리는 혼자 방에서 굶었어요. 나도 힘들었어. 힘든 건 당신뿐이었나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도망갔지만 이 아이들은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엄마가 남긴 마음으로. 민창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미는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됐어요. 지수야, 그냥 보내주세요. 우리 할머니한테 욕되게 하기 싫어요. 지수는 민창호를 봤습니다. 아버지, 나가주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민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수야, 준혁아.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하다. 용서는 못 받아도 그 말만은 하고 싶었어. 민창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누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정미 이모가 다가와 지수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지수 잘했어. 이모, 저 떨려요. 떨려도 돼.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넌 잘했어. 그날 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할머니가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가계부였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할머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준혁아. 할매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할매가 만든 이 국밥집 너희가 이어가렴. 가족의 맛을 지켜가렴. 지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불빛처럼. 민창호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수에게 전화가 온 건 야간 당직 중이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선생님 번호가 있어서요. 민창호 씨 아시나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압니다. 강경화 말기예요. 복수도 차고 의식도 오락가락해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민창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누렇게 떴고 배는 불러 있었습니다. 지수는 차트를 봤습니다. 강경화, 복수, 정맥류 출혈.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입원 처리하세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보호자예요. 지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창호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수는 매일 회진을 돌 때 그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창호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선생님 찾으세요. 지수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미 이모였습니다. 지수야. 이모, 언제 오셨어요? 내가 힘들까봐.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지. 같이 들어가자.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창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환자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지수는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없어요. 이식도 어렵고요. 그럼 나 죽는 거야?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창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렇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창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아빠 할 말 있어. 아빠 정말 너희 엄마 처음엔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정미 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했으면 버려도 되나요? 민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변명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난 겁쟁이였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정수기는 너무 강했어. 혼자 다 짊어지고 살더라. 그게 나한텐 부담이었어.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 도망갔어. 비겁하게. 민창호는 지수를 봤습니다. 보험금 받고 나서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돈은 금방 없어졌어. 도박하고 술 먹고 사기당하고 1년도 안 돼서 바닥났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그냥 살았어. 아니, 살았다기보다 떠돌았어. 일용직하고 노숙하고 쪽방 살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너희 생각은 매일 했어. 근데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얼굴 볼 자격이 없었으니까. 정미가 말했습니다. 자격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장례식장에는 왜 왔어요? 돈 달라고? 민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돈 필요했어. 아프기도 했고. 근데 지수 얼굴 보니까 부끄러웠어. 그는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야, 너 의사 됐구나.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도 변호사 됐다며. 대단하다. 할머니랑 이모가 키웠어요. 당신 아니에요. 알아. 다 알아. 민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용서받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지수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용서 안 해요. 응. 당신 때문에 엄마 죽었고 우리 고생했어요. 그거 잊을 수 없어요. 그래야지. 하지만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편히 죽을 수 있게는 해드릴게요. 그게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민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미 이모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지수야. 이모, 저 이상한가요? 저 사람한테 화도 안 나요. 화날 만큼 소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불쌍해요. 그래, 불쌍한 사람이지. 이모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넌 엄마 닮았어. 착해. 이모. 응? 우리 이제 괜찮을까요? 괜찮아. 이미 괜찮아졌어. 민창호는 열흘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지수와 준혁이, 정미 이모만 있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바다가 보이는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엄마 묻힌 곳 근처예요.
그래도 엄마 옆에는 두지 않을 거예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뭐해? 지수는 바다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하라던 거 해야지. 국밥집 지켜야지. 회사로 키울 거야? 응. 할머니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석 달 뒤 부산아지 매국밥은 법인이 됐습니다. 대표는 정미 이모, 이사는 지수와 준혁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정숙식품으로 정했습니다. 첫 이사회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해요. 엄마가 만들고 싶었던 밥상을 만드는 거예요. 따뜻하고 정직하고 가족 같은 밥상. 준혁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가족처럼. 정미 이모가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1년 뒤 부산아지 매국밥은 전국 신계 지점으로 늘었습니다. 지수는 의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주중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엔 회사 일을 봤습니다. 어느 일요일 지수는 부평동 본점을 찾았습니다. 새벽 5시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미 이모가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렇게 일찍요? 지수야. 맛 좀 봐봐. 지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깊고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맛이에요. 그치? 언니가 끓이던 그 맛. 이모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야,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요. 그래. 피로 맺히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맺히는 거지. 이모는 지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야. 너, 준혁이, 나. 그리고 언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해가 떠올랐습니다. 골목 어귀 부산아지 매국밥 간판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래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가족의 맛을 지켜갑니다. 지수는 간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